휴가 나온 특전사 투스타 여자 사단장을 군인년 맛있게 생겼네라며 건드린 조폭들, KTX 한복판에서 개박살이 나면서 참교육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찬란한 5월의 햇살이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부의 붉은 지붕 위로 쏟아져 내렸다. 사령부 정문을 나서는 한 여인의 발걸음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단호했지만 오늘은 그 단호함 속에 옅은 설렘이 깃들어 있었다. 국방색 제복 대신 단정하고 세련된 아이보리색 정장 차림,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는 여전했으나 그녀의 얼굴엔 오랜만에 맞이하는 휴가의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이름 석자 윤서아.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부 예하 독수리 사단 사단장, 계급은 육군소장. 올해 48, 중년의 나이였지만 깊은 눈빛과 탄탄한 체격은 세월의 흔적을 비껴간 듯 젊고 생기 넘쳤다. 특히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그녀의 동안 미모는 군 내부에서도 이미 정평이 나 있었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끊임없는 훈련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서아는 특수전 사령부 본부에서 가까운 용인시의 작은 아파트에 홀로 거주하고 있었다. 단출한 짐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선 그녀는 미리 예약해둔 카쉐어링 차량에 몸을 실었다. 목적지는 서울역. 이른 아침 첫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할 참이었다. 오랜만에 만나는 부산 앞바다의 시원한 바람이 벌써부터 그리웠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서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엔 지난 30년간의 군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19, 혈기왕성했던 여고생 시절,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했다. 졸업 후에는 오직 최정예 요원만이 갈 수 있다는 특수전 사령부를 자원했고 거친 훈련과 수많은 작전들을 거치며 육군소장의 자리까지 올랐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군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자신을 완성하는 두 번째 피부와도 같았다. 서울역에 도착한 서아는 익숙하게 승차권을 확인하고 KTX 승강장으로 향했다. 평일 이른 아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행 KTX는 제법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대부분 여행객이거나 비즈니스 출장객들이었다. 서아는 자신의 좌석인 5호차 12호로 향하며 주위를 둘러봤다. KTX 내부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사람들은 조용히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던 서아의 귓가에 갑자기 거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뒤쪽 15번 좌석 부근이었다. 야, 여기 군인연 있네. 봐라,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서아는 자신을 지칭하는 듯한 군인연이라는 단어에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다.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좌석에 비스듬히 앉아 술에 취한 듯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한눈에 봐도 평범한 승객들은 아니었다. 짧게 깎은 머리, 위협적인 문신이 얼핏 드러나는 셔츠 소매, 그리고 무엇보다 날카롭고 오만방자한 눈빛은 그들이 이른바 조폭임을 짐작하게 했다. 그들은 좌석 테이블에 맥주 캔과 마른 안주를 펼쳐놓고 주변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떠들고 있었다. 가장 앞에 앉아있던 남자가 서아를 힐끗 보더니 낄낄거리며 손짓했다. 그의 목소리는 KTX 객실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다. 어이 아가씨, 어딜 그렇게 째려봐. 군발이 티내나? 아니, 군인연 치고는 꽤 예쁜데? 우리랑 같이 한잔 할래? 서아는 아무런 반응 없이 그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차분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강철 같은 기세는 쉽사리 꺾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을 마주한 남자는 잠시 움찔하는 듯 했지만 곧이어 더 거만한 미소를 지었다. 어이쿠 쫄았나?
하긴 우리 같은 놈들 처음 보겠지. 걱정 마. 우리 순한 양들이야. 그니까 이리 와서 오빠들이랑 놀자고. 옆에 앉아있던 다른 남자도 합세했다. 야, 김두한, 전현이 뭘 모르네. 저 군복 입고 설치는 년들 한번 혼쭐 나봐야 정신 차리지. 안 그래? 어이, 미스 군인. 우리 형님들 심기 건드리지 말고 알아서 잘해라. 알았냐? 이들의 노골적인 희롱과 무례한 언행은 주변 승객들의 얼굴을 굳어지게 만들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준비하는 듯 했고 몇몇은 애써 모른 척 고개를 숙였다. 객실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서아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심연처럼 깊었고 그 안에서 차가운 불꽃이 일렁이는 듯 했다. 서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등받이에 기대어 있던 그녀의 등이 꼿꼿하게 펴지는 순간 그녀의 존재감은 객실 전체를 압도하는 듯 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맹수처럼 그 안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위엄과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조폭들은 잠시 술이 깬 듯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멈칫했다. 그 입 다물어라. 그리고 당장 그 더러운 술상 치워. 서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 강력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훈련된 장교의 명령처럼 정확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김두한이라는 남자가 코웃음을 쳤다. 하! 이봐, 이 군발 인연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 내까짓 게 뭔데 감히 우리한테 명령질이야? 야, 너 혹시 소대장 놀이하냐? 여기 군대 아니야, 이년아. 그는 손가락으로 서아를 가리키며 조롱하듯 웃었다. 서아는 한 걸음 더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살벌할 정도로 차가웠다. 나는 윤서아 육군 소장이다.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부 독수리 사단 사단장. 지금 너희는 현역 군인을 모욕하고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 장교로서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경고한다. 당장 멈춰라. 서아의 말에 조폭들의 얼굴에서 조롱기가 사라졌다. 그들은 소장이라는 계급과 특수전 사령부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 보였다. 특히 독수리 사단이라는 이름은 특전사 내에서도 가장 악명이 높은 그 어떤 적도 단숨에 제압하는 최정예 부대였다. 하지만 이내 그들의 얼굴엔 다시금 분노와 오만함이 교차했다. 김두한이 침을 뱉듯 말했다. 소장? 하하. 어이가 없네. 여기가 내 놈들 훈련장이냐? 야, 아무리 군인이라도 여자가 소장?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 마라. 그리고 특전사? 특전사면 다야?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까불어? 우리는 대한민국 검은 그림자 칠성파다. 칠성파 알지? 우리가 칼 들고 나서는 순간 내 놈은 부산 앞바다 물고기 밥 될 줄 알아라. 그는 허리춤에서 번쩍이는 날부치를 꺼내 들었다. 길이는 30cm가 넘는 날카로운 식칼이었다. KTX 객실 안은 공포에 질린 승객들의 비명과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칼날은 KTX 천장의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였다. 김두한은 칼을 휘두르며 서아에게 더욱 다가갔다. 어이, 여장군님. 칼도 한번 안 잡아본 계집년이 어디서 개폼 잡고 지랄이야? 콱, 그냥 확 찔러버릴라니까 까불지 마라. 서아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어지고 차가워졌다. 허튼 수작 부리지 마라. 너희 같은 양아치들에게 내가 놀아날 것 같으냐? 칠성파? 그따위 쓰레기 같은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라. 그 더러운 칼 당장 버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두려움도 없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거대한 바위 같았다. 그녀는 오로지 자신을 지키고 주변의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KTX 객실은 윤서아 소장의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가득 찼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녀의 강철 심장이 뜨겁게 고동치기 시작했다. 김두한이 들고 있는 칼날이 KTX 객실의 불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득였다. 공포에 질린 승객들의 작은 신음소리가 객실 안을 맴돌았다. 그러나 윤서아 소장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김두한의 손에 들린 칼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뇌리에는 수없이 반복했던 대테러 훈련과 근접 격투 기술들이 스쳐 지나갔다. 이봐, 인연이 진짜 뭘 모르네. 우리 칠성파가 어떤 놈들인 줄 알고 깝치냐? 김두한은 술기운과 객기가 섞여 더욱 흥분한 듯 칼을 휘두르며 위협했다. 내년은 오늘 KTX에서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우리한테 찍힌 이상 내년의 군 생활도 끝이야. 서아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김두한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상황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김두한의 칼을 든 손, 몸의 균형, 술에 취해 흐트러진 자세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계산 속에 들어왔다. 경고는 끝났다. 서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와 동시에 그녀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김두한이 채 반응하기도 전에 서아의 오른손이 그의 손목을 정확히 움켜쥐었다. 군에서 수십 년간 단련된 강철 같은 악력이었다. 으악! 김두한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놓치려 했지만 서아의 손아귀는 쇠사슬처럼 단단했다. 서아는 그의 손목을 비틀어 칼날이 자신에게 향하지 않도록 방향을 바꿨고 이어서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제압했다. 움직이지 마라. 한 번 더 저항하면 팔뼈가 부러질 것이다. 크악! 이 미친년이! 내 팔! 김두한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에서 놓친 식칼은 쨍그랑 소리를 내며 KTX 통로 바닥을 굴러갔다. 승객들은 일제히 숨을 들이켰다. 이 모든 상황이 채 5초도 걸리지 않았다. 김두한과 함께 있던 다른 두 명의 조폭, 이명박과 박정희들은 각각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으로 보였다가 당황한 얼굴로 서아에게 달려들었다. 야, 이년이 감히 형님을 죽여버려. 이명박이 서아의 옆구리를 향해 주먹을 날렸다. 서아는 몸을 살짝 틀어 주먹을 피하는 동시에 그의 팔을 잡아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명박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고 서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이명박은 KTX 바닥에 고꾸라졌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몸을 가누지 못했다. 박정희는 뒤에서 서아의 목을 조르려 했다. 하지만 서아는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박정희의 팔을 어깨 너머로 잡아당겼다. 박정희의 몸은 순식간에 공중으로 떠올랐고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쾅 하는 충격음이 객실 안에 울려 퍼졌다. 세 명의 조폭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다. 승객들은 말을 잃었다. 몇몇은 휴대폰으로 이 모든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고 몇몇은 공포와 경이로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서아를 바라봤다. 서아는 쓰러진 조폭들을 내려다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더 저항하면 더 크게 다칠 것이다. 그녀의 말에는 위협이 아닌 명백한 사실만이 담겨 있었다. 이때 KTX 기관실에서 비상벨 소리가 띠리리링 하고 울렸다. 이미 일부 승객이 비상벨을 눌러 상황을 알린 듯 했다. 잠시 후 KTX 승무원과 보안 요원들이 급히 객실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객실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고 그들은 경악했다. 무슨 일입니까? 누가 신고했습니까? 승무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한 승객이 손을 들어 올렸다. 저 사람들이 난동을 부렸고 저 여군분이 제압했어요.
승무원과 보안 요원들은 서아와 쓰러진 조폭들을 번갈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서아는 침착하게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육군 소장 윤서아다. 현장에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들을 제압했다. 육군 소장이라는 말에 승무원과 보안 요원들은 물론 주변 승객들까지도 다시 한번 경악했다. 특히 서아의 동안 미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장이라는 계급은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소장님이요? 승무원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그렇다. 지금 당장 이들을 체포하고 경찰에 인계해라. 서아는 단호하게 지시했다. 이때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던 김두한이 이를 악물고 서아를 노려봤다. 에이, 이 미친년.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특전사 할머니라도 내가 오늘 너 아주 제대로 밟아줄 테니까 두고 봐. 그는 피 묻은 입으로 침을 뱉으며 악다구니를 썼다. 서아는 그의 발악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법과 정의는 너희 같은 쓰레기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오늘 저지른 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KTX는 천안 아산역에 정차했고 미리 연락을 받은 경찰관들이 급히 객실로 진입했다. 경찰관들은 현장 상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그들을 제압한 것은 단 한 명의 여성, 그것도 육군 소장이라는 사실에 모두 어안이 벙벙했다. 윤서아 소장님 괜찮으십니까? 경찰관 중 한 명이 서아를 알아보고 경례하며 물었다. 그녀의 신분증을 확인한 듯 했다. 서아는 짧게 괜찮다. 고답한 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경찰관들은 곧바로 조폭들을 수갑 채워 연행하기 시작했다. 조폭들은 연행되는 순간까지도 서아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서아는 그들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경찰관 한 명이 서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장님, 일단 저희와 함께 가셔서 조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협조하겠다. 그녀는 KTX에서 내리기 전 객실 안에 남아있던 승객들을 향해 짧게 고개를 숙였다. 불미스러운 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승객들은 서아의 말에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박수 소리는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무력감에 젖어있던 시민들이 용기 있는 한 사람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었다. 박수 소리가 KTX 승강장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서아는 경찰관들과 함께 천안 아산역 경찰서로 향했다. 그녀의 뒤를 따르던 승객들의 눈에는 희망과 감동이 서려 있었다. 오늘 KTX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단순히 조폭을 제압한 것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는 용기가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었다. 서아의 강철 심장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이자 약자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등불이었다. 그녀의 휴가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천안 아산역 경찰서 조사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윤서아 소장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맞은편에 앉은 경찰 수사관 오지호 경위의 질문에 침착하게 답하고 있었다. 오 경위는 40 중반의 베테랑 수사관으로 서아의 신분과 사건 경위를 확인하며 연신 감탄하는 눈치였다. 소장님, 특전사 독수리 사단 사단장님이시라고요? 와,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분이 이렇게 눈앞에 계실 줄이야. 오경위는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서아를 바라봤다. 하지만 소장님, 조서에는 소장님의 신분과 계급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언론에 보도될 경우 혹시나.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내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 감출 이유도 피할 이유도 없다. 사실대로 작성해라.
오경위는 서아의 단호한 태도에 더욱 감탄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용의자들은 모두 칠성파 소속의 조직 폭력배들로 확인되었습니다. 김두한, 이명박, 박정희. 이들은 전과가 화려하고 특히 김두한은 흉기 소지 및 폭력 행사 혐의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칠성파임을 자랑스럽게 말했다. 서아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런 쓰레기들이 활개치는 세상을 막지 못하는 내가 더 책임감을 느낀다. 오경위는 잠시 침묵했다. 그 역시 조폭들의 만행에 대한 분노와 무력감을 느끼는 평범한 경찰관이었기 때문이었다. 소장님, 이번 사건은 명백한 정당방위입니다. KTX 내부 CCTV 영상과 다수의 목격자 진술이 소장님의 용감한 행동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승객이 촬영한 영상에는 김두한이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잘 처리해 주길 바란다. 서아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조서 작성을 마친 후 잠시 쉬어가라는 오경위의 권유를 마다하고 곧바로 경찰서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예정된 휴가를 이어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경찰서 앞에 진을 치고 있던 수십 명의 기자들이었다. 플래시 세례와 함께 수많은 질문이 쏟아져 들어왔다. 윤서아 소장님, KTX 폭력 사태의 영웅이시죠? 특수전 사령부 소속이라고 들었는데 자세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전투복이 아닌데도 조폭들을 제압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서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기자들을 향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오늘 있었던 일은 그저 내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 더 이상의 언급은 어렵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그녀는 기자들의 끈질긴 질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약해둔 숙소로 향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 채널과 포털 사이트는 KTX 조폭 난동, 여군 소장 단신 제압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다. 윤서아 소장의 이름은 순식간에 전 국민의 입에 오르내렸다. 특히 그녀의 동안 미모와 소장이라는 높은 계급이 맞물려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그녀의 용감한 행동은 사회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숙소에서 휴식 중에 김두한의 변호사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변호사는 김두한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서아의 과잉 제압으로 인해 중상을 입었다며 합의를 요구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서아의 행동이 과잉 폭력이었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도 포착되었다. 윤서아 소장님, 피의자 변호사 측에서 언론을 통해 악의적인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소장님의 행동을 과잉 진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오경위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다. 서아는 침착하게 되물었다. 증거는 확보되어 있지 않나?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장님의 특수 훈련받은 기술이 일반인에게 과도하게 적용되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들의 주장을 싣고 있습니다. 오경위는 한숨을 쉬었다. 아무래도 소장님의 높은 계급과 군이라는 특수성이 오히려 역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서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이미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과거 민간 사건 개입으로 징계를 받았던 쓰라린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때도 그녀는 약자를 구하려다 오히려 규정을 어겼다는 비난을 받았고 결국 소중한 시간을 희생해야 했다.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인가? 상관없다.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들이 아무리 여론을 왜곡하려 해도 팩트는 명확하다. 나는 정당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을 뿐이다. 서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오경위,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정확한 증거로 그들의 거짓말을 묵살할 뿐이다. 서한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다. 부산의 푸른 바다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칠성파라는 조직의 악랄함과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가 그녀의 휴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부 독수리 사단의 사단장 윤서아 소장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군인. 그녀는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을 강철 심장을 가지고 있었다. 서한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 직통 번호였다. 사령관님, 윤서아 소장입니다. KTX 사건과 관련하여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그녀는 불의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강철 심장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서한은 비록 휴가 중이었지만 그녀의 사명감은 잠시도 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모든 비난과 위협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울 것을 맹세했다. 그녀에게는 대한민국 국군 장교로서의 자부심과 국민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그녀의 강철 심장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언론의 칼날과 조폭의 위협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길을 가는 윤서아 소장의 참교육은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향한 거대한 울림으로 번져나갈 것이었다. 그녀의 강철 심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진정한 용기와 희망을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부산의 아침은 눈부셨다. 해운대 앞바다는 수만 개의 다이아몬드를 흩뿌린 듯 반짝였고 갈매기들은 자유롭게 하늘을 날았다. 윤서아 소장은 예약해둔 파라다이스 호텔 스위트룸 발코니에서 그 풍경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향긋한 커피 향이 코끝을 맴돌았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은 짙은 안개 속에 갇힌 듯 답답했다. 휴가의 달콤함은 KTX에서 일어난 그 짧은 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온통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도배되어 있었다. KTX의 여전사 윤서아 소장, 조폭 잡는 미녀 사단장 같은 찬사 일색의 기사들 사이로 교묘하게 독을 품은 기사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고 있었다. 전직 특수부대원의 과잉 진압 논란, 일반인 상대 무차별 폭력인가? 피해자 주장 일방적 폭행당했다 진실은? 따위의 자극적인 제목들이었다. 여론은 아직 그녀에게 압도적으로 호의적이었지만 칠성파 측이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변호사 허인성의 교묘한 언론 플레이는 맑은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듯 서서히 여론을 흐리고 있었다. 허인성. 그는 법조계에서 악마의 변호인이라 불리는 자였다. 돈만 되면 그 어떤 흉악범이라도 무죄로 만들어낸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꾸는 전략을 택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자신의 의뢰인들이 술에 취해 약간의 실수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 난 훈련받은 군인이 일방적으로 잔혹한 폭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과잉 대응이라며 동정 여론에 호소했다. 김두한과 그 일당은 전치 6주에 달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언론에 공개했다. 물론 그 진단서가 허인성의 돈으로 만들어진 가짜라는 것은 불 보듯 뻔했다. 빌어먹을 새끼들 서하는 나지막이 욕설을 은조렸다. 그녀가 분노한 것은 자신을 향한 비난 때문이 아니었다. 진실이 왜곡되고 정의가 돈과 권력 앞에서 희롱당하는 현실 그 자체가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신념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육군대장 강민철이었다. 서하는 자세를 바로 하고 전화를 받았다. 사령관님, 윤서하 소장입니다. 윤 소장. 뉴스 봤네. 아주 대단한 활약을 했더군. 대한민국 군인의 기상을 제대로 보여줬어. 강민철 사령관의 목소리는 칭찬하는 듯 했지만 그 안에 미묘한 우려가 섞여 있었다. 과찬이십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알아. 자네 성격에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못했겠지. 그런데 말이야, 일이 좀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국방부 쪽에서 연락이 왔네. 야당 의원 몇몇이 이번 사건을 군인의 민간인 폭행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방위원회에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압력을 넣고 있다는군. 서하의 미간이 좁혀졌다. 칠성파 뒤에 정치권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네. 칠성파는 부산을 기반으로 성장한 거대 조직이야. 그놈들 돈줄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는 아무도 몰라. 윤 소장, 일단 몸 조심하게. 휴가는 즉시 중단하고 서울로 복귀하는 게 좋겠어. 이건 단순한 조폭과의 시비가 아닐세.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어.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전화를 끄는 서하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차가워졌다. 단순한 양아치들의 객기가 아니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법과 언론을 이용해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더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서하는 즉시 서울행 KTX를 예약했다. 짐을 챙겨 호텔 로비로 내려온 그녀는 체크아웃을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 4~5명이 그녀를 둘러쌌다. 값비싼 명품 옷을 걸쳤지만 그들에게서는 싸구려 향수 냄새와 함께 야비하고 폭력적인 기운이 물씬 풍겨왔다. 윤서하 씨 되시죠? 우리 형님이 좀 뵙자고 하십니다. 무리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의 귓가에는 흉터가 선명했다. 서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들을 훑어봤다. 너희 형님이 누군데 내가 만나야 하지? 길 비켜라. 하하, 성깔 있으시네. 우리 형님 성함은 김두한이라고 하는데 KTX에서 아주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셨다고 꼭 좀 모셔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말이야. 좋게 말할 때 따라오시지. 남자는 노골적으로 위협하며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다. 서하의 몸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남자의 손이 그녀의 팔에 닿기 직전 그녀는 몸을 반바퀴 돌리며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그대로 그의 팔꿈치 관절을 꺾어버렸다. 끄아악!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나머지 무리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 인연이 한 명이 주먹을 날리며 달려들었다. 서하는 무릎 꿇은 남자를 방패 삼아 주먹을 피하고 그의 다리를 걷어찼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나머지 2명은 겁을 먹고 주춤거렸다. 호텔 로비의 직원들과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서하는 무릎 꿇은 남자의 귓가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김두한에게 똑똑히 전해라.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팔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너희 같은 쓰레기들을 동원해서 나를 겁박하려는 시도는 아주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이야. 그녀는 남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유유히 호텔을 빠져나왔다. 뒤에서는 보안 요원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방금 전의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칠성파가 본격적으로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신호였다. 그들은 법적인 공방과 함께 물리적인 위협을 병행하며 그녀를 압박해 들어오고 있었다. 부산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서하는 생각에 잠겼다. 칠성파 그리고 그들을 비호하는 검은 그림자.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왜 자신을 이토록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것일까? 단순한 자존심 싸움이라고 보기에는 판이 너무 커지고 있었다. 문득 몇 달 전 국방부 무기 도입 사업 비리 조사를 지휘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 그녀의 독수리 사단은 방산 비리에 연루된 군납업체 마석중공업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임무를 맡았었다. 마석중공업의 회장 마동탁은 정관계에 막강한 로비를 펼치는 인물로 유명했다. 결국 마동탁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서한은 그가 칠성파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었다. 어쩌면 이번 사건은 그때의 안가품일지도 모른다. 마동탁이 칠성파를 움직여 자신을 제거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서울로 향하는 KTX 안 서아의 눈빛은 결연함으로 불타고 있었다. 이것은 이제 개인의 싸움이 아니었다. 군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정의를 더럽히려는 거대한 악의 세력과의 전쟁이었다.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의 심장부를 향해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겨눌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특수전 사령부 소속의 검은색 세단이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그녀의 충직한 부관, 차민준 대위가 경례를 하며 그녀를 맞았다. 소장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일은 보고받았습니다. 차 대위, 지금부터 비상체제다. 독수리 사단 정보처 요원들을 총동원해서 칠성파와 마석중공업, 그리고 허인성 변호사의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라. 자금 흐름, 통화 내역, 만나는 사람들, 과거 행적까지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이것은 명령이다. 예, 알겠습니다. 차에 올라탄 서아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화려한 불빛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추악한 욕망들이 꿈틀대고 있었다. 그녀는 그 어둠의 중심을 향해 돌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철 심장의 귀환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참교육은 이제 조폭 양아치들을 넘어 대한민국을 좀먹는 거대한 부패 세력을 향하게 될 것이었다. 충청북도 증평군에 위치한 독수리 사단 본부.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사의 신조가 새겨진 거대한 비석이 부대 입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윤서아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차민준 대위가 가져온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KTX 사건 이후 그녀는 단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치열한 정보전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소장님, 칠성파의 자금 흐름에서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차 대위가 새로운 파일을 화면에 띄우며 보고했다. 칠성파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와 건설 현장에서 나온 검은 돈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마석중공업의 자회사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금액이 수백억 원대에 이릅니다. 서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마동탁이 칠성파에 돈 세탁을 해주고 칠성파는 마동탁의 뒤를 봐주는 공생관계라는 증거로군. 허인성 변호사는? 허인성 역시 마석중공업의 법률 고문으로 오랫동안 일해왔습니다. 마동탁의 온갖 비리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덮어준 자가 바로 허인성입니다. 이번 KTX 사건 역시 마동탁의 지시를 받은 허인성이 여론을 조작하고 소장님을 압박하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마동탁, 허인성, 그리고 칠성파. 이 세 개의 꼭지점이 이루는 부패의 트라이앵글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었다. KTX에서의 난동은 그저 시작을 알리는 도화선에 불과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과거 방산 비리 수사로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렸던 윤서아를 군복 벗기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었다. 놈들이 아주 대단한 작품을 쓰고 있군. 서아가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서툴러. 바로 그때 집무실에 비상직통 전화가 울렸다. 국방부 장관 직속 감찰실이었다. 윤서아 소장?
국방부 감찰실장 조평호 준장이요. KTX 민간인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윤 소장에 대한 특별 감찰이 결정되었소. 내일 오전 10시 국방부로 출두하여 조사에 성실히 임해주기 바라오. 조평호 준장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특별 감찰 말입니까? 경찰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만. 경찰은 경찰이고 우리는 군의 품위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요. 윤 소장이 현역 군인 신분으로 민간인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다수의 투서가 접수되었소. 특히 야당의 국방위원들이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어. 그러니 군말 말고 조사에 협조하시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서한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동탁의 힘이 국방부 감찰실까지 미친 것이다. 그들은 이제 군 내부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그녀의 손발을 묶으려 하고 있었다. 감찰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모든 직무에서 배제될 것이고 독수리 사단에 대한 지휘권도 정지될 터였다. 이것은 그녀의 군 생활에 치명적인 위협이었다. 소장님, 이건 명백한 표적 수사입니다. 저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차 대위가 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흥분하지 마라, 차 대위. 서한은 오히려 침착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한다. 놈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성을 잃고 자멸하는 것이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적들은 정면 공격과 함께 교묘한 내부 분열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한 수가 필요했다. 그때 그녀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차 대위, 혹시 김진우 하사 기억하나? 김진우 하사님 말입니까? 5년 전 아프가니스탄 파병 작전에서 부상을 입고 의병 제대한 물론 기억합니다. 소장님께서 가장 아끼시던 부하가 아니셨습니까? 그 친구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알아봐 주게. 최대한 빨리, 그리고 조용히. 김진우. 그는 독수리 사단 최고의 저격수였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 서한은 그의 팀을 이끌고 탈레반이 장악한 위험 지역에서 인질 구출 작전을 수행했다. 작전은 성공했지만 김진우는 철수 과정에서 적의 기습 공격으로 다리에 총상을 입고 불명예스럽게 전역해야 했다. 당시 서한은 인질들의 안전을 위해 무리한 작전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녀는 김진우에게 평생의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몇 시간 후 차 대위가 어두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소장님,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김진우 하사님은 제대 후 계속해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리 부상 후유증으로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지 못했고 현재는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지? 얼마 전 허인성 변호사가 김진우 하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서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허인성이 왜? 아마도 5년 전 아프가니스탄 작전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회유하려는 것 같습니다. 당시 소장님의 무리한 지휘 때문에 부상을 입었다고 증언하면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KTX 사건과 엮어서 소장님을 상습적인 폭력 군인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가장 믿었던 부하의 배신. 서한은 눈을 감았다. 마동탁과 허인성은 그녀의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파고 있었다. 김진우가 돈 때문에 자신을 배신한다면 그녀는 군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깊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강철 같던 마음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윤서아였다.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특전사 지휘관이었다. 그녀는 눈을 번쩍 떴다. 그 눈에는 실망이나 좌절이 아닌 뜨거운 분노와 함께 전의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차 대위. 내일 국방부 감찰 조사는 예정대로 받겠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직접 만나야 할 사람이 생겼다.
서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투복이 아닌 평범한 검은색 바지와 회색 스웨터 차림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군 지휘봉 대신 낡은 치킨집 주소가 적힌 작은 메모지가 들려 있었다. 소장님, 혼자 가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아니다. 이건 사단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전우로서 가는 것이다. 부대는 자네에게 맡기겠다. 내가 없는 동안 놈들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고 있어라. 그녀는 부하들의 경례를 받으며 조용히 부대를 나섰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그녀의 차는 김진우가 있다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동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전장은 이제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두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낼 수 있을까? 아니, 그녀 자신이 바로 그 빛이 되어야만 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곳에는 여전히 깊은 어둠이 존재했다. 윤서와 소장의 차가 도착한 곳은 재개발이 멈춘 듯 낡고 허름한 상가들이 즐비한 구도심의 한 골목이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진운의 바삭치킨이라는 촌스러운 간판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가게 안에서는 고소한 치킨 냄새와 함께 한 남자의 지친 한숨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서하는 차에서 내려가게 문을 열었다. 딸랑을 하는 작은 종소리와 함께 기름때 낀 주방에서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5년이라는 세월은 그의 얼굴에 깊은 그늘을 드리웠지만 서하는 한눈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독수리 사단 최고의 저격수 김진우였다. 그는 서하를 보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집게를 떨어뜨리며 사색이 되었다. 소장님? 소장님께서 어쩐 일로 여기까지? 김진우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절뚝거리는 다리를 뒤로 숨기려 애썼다. 서하는 아무 말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가게 내부는 엉망이었다. 제대로 닦지 않은 테이블 구석에 쌓여있는 빈 맥주병들.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치킨 한 마리만 주게. 가장 맛있는 걸로. 서하는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주문했다. 김진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방으로 들어가 서툰 솜씨로 닭을 튀기기 시작했다. 치이그 하는 기름 끓는 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을 채웠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치킨 한 접시가 서하의 앞에 놓였다. 많이 힘든가 보군. 서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김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허인성 변호사라는 자가 찾아왔다고 들었다. 서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천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 자가 뭐라고 하던가? 내가 너를 사지로 내몰았다고, 그래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말하던가? 나를 배신하면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보상해주겠다고 하던가? 김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너무 힘들어서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다리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깨어나면 남는 것은 빚더미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때 그자가 찾아왔습니다. 소장님을 배신하면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정말 한순간,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그는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5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원망과 슬픔, 그리고 배신감에 대한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다. 서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는 거친 그의 손을 말없이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일어나라, 김진우 하사.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호령보다 단호했다. 너는 독수리 사단의 전사였다. 전사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특히 돈과 비겁함 앞에서는 절대로.
김진우는 눈물 젖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더 챙기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제대한 후에도 너의 삶을 책임지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서아의 눈가에도 이슬이 맺혔다. 하지만 진우야, 군인의 심장은 전역했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다. 군복을 벗었다고 해서 우리의 명예까지 벗어던지는 것은 아니다. 내가 겪은 고통과 아픔, 내가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지켜온 신념을 배신할 이유는 될 수 없다. 서아는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너는 아직 싸울 수 있다. 내 다리는 불편해졌을지 몰라도 내 심장은 여전히 뜨겁게 뛰고 있지 않나. 내 손은 아직 방아쇠를 당길 수 있고 내 눈은 아직 관역을 정확히 조준할 수 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나와 함께 싸우지 않겠나? 너를 이렇게 만든 저 비열한 놈들에게 대한민국 군인의 심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주지 않겠나? 그녀의 말은 김진우의 심장을 후려쳤다. 돈 몇 푼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기려 했던 스스로가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그는 잊고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특전사 요원이었는지를, 그리고 눈앞에 이 사람이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믿어주었는지를. 김진우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절뚝거리는 다리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서아를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특전사 예비역 하사 김진우. 소장님의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이 한 몸 바쳐 저 쓰레기 같은 놈들을 지옥으로 보내겠습니다. 서아의 얼굴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가장 강력한 아군을 되찾았다. 아니, 그녀는 한 명의 전우를 구원했다. 좋다. 그럼 지금부터 내 계획을 말해주겠다. 서아는 김진우를 다시 자리에 앉혔다. 너는 허인성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해라. 그들에게 접근해서 신뢰를 얻은 다음 그들의 내부 정보를 빼내 나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너는 이제 나의 가장 깊숙한 곳에 침투하는 비밀 요원이다. 할 수 있겠나?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김진우의 눈빛은 5년 전 아프가니스탄의 작전 현장으로 돌아간 듯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김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허인성 변호사였다. 서아는 고갯짓으로 전화를 받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예, 변호사님. 김진우는 서아의 지시대로 최대한 비굴하고 돈에 굶주린 목소리를 연기했다. 김진우 씨, 생각은 좀 해보셨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돈만 확실하게 챙겨주신다면 윤서아, 그 여자, 제가 확실하게 끝장내 드리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허인성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 인천항 제7부두 폐창고로 오십시오. 마 회장님께서 직접 김진우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계약금을 두둑이 챙겨 오실 겁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김진우는 긴장된 얼굴로 서아를 바라봤다. 인천항 폐창고. 그곳은 마동탁과 칠성파의 아지트 중 하나였다. 서아의 눈빛이 섬광처럼 번뜩였다. 놈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군. 그녀는 즉시 차민준 대위에게 전화를 걸었다. 차 대위, 계획이 변경됐다. 내일 국방부 감찰 조사는 예정대로 참석한다. 하지만 조사가 끝나자마자 나는 인천으로 간다. 놈들이 나를 위한 파티를 준비한 것 같으니 선물을 들고 가야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함정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갈 생각이었다. 사자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호랑이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격이었다.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 서아는 치킨 한 조각을 집어들었다. 바삭하고 뜨거웠다. 마치 지금 그녀의 심장처럼. 그녀는 내일 벌어질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예감하며
전사의 심장을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 어둠을 뚫고 서울의 밤거리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 국방부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적들의 심장이었다. 대한민국 국방부. 회색빛의 거대한 건물은 권위와 질서의 상징처럼 서울의 중심에 우뚝 서 있었다. 그러나 오늘 윤서아 소장에게 그곳은 강철 같은 군율의 성체가 아닌 교활한 독사들이 혀를 날름거리는 소굴과도 같았다. 그녀는 약속된 시간 오전 10시 정각에 감찰실장실의 문을 열었다.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어떤 전투복보다도 단단하고 날카로운 기운이 그녀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감찰실 안에는 3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중앙에는 어제 전화 통화를 했던 감찰실장 조평호 준장이 기름한 얼굴에 비열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그의 양옆으로는 아첨꾼의 표정을 한 박경석 대령과 기록을 위해 앉아있는 젊은 김소령이 굳은 얼굴로 자리하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늪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윤서아 소장, 시간은 잘 지키는군. 앉으시오. 조평호는 의자를 가리키며 거만하게 말했다. 그는 서아를 피의자 대하듯 노골적으로 얕보고 있었다. 서아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등은 조금도 구부러지지 않았고 시선은 정면의 조평호를 꿰뚫을 듯이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에 조평호는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이내 헛기침을 하며 서류 뭉치를 뒤적였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지. 윤 소장, KTX 열차 안에서 민간인 3명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실 인정하나? 서아의 입가에 얼음장 같은 미소가 스쳤다. 무차별적인 폭력이라 감찰실장께서는 정당 방위와 공공의 안녕을 위한 위협 제거라는 용어를 군법학교에서 배우지 않으셨나 봅니다. 조평호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다. 이 여자 봐라. 여기가 어디라고 말장난이야. 지금 당신은 군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이야. 당신이 휘두른 폭력으로 피해자들은 전치 6주에서 8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었어. 이게 그 진단서다. 그가 내민 것은 허인성 변호사가 언론에 뿌렸던 바로 그 가짜 진단서였다. 서아는 진단서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과 의사 이름, 그리고 발급 경위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청합니다. 또한 사건 현장의 CCTV 영상과 수십 명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천안 아산경찰서의 공식 수사 기록을 이곳 감찰실에서 열람했는지 묻고 싶군요. 설마 하니 찌라시 수준의 기사와 익명의 투서 몇 장을 가지고 대한민국 육군 소장을 이 자리에 앉힌 것은 아니겠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논리의 칼날은 조평호의 허술한 논리를 정확하게 베어냈다. 옆에 있던 박경석 대령이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윤 소장, 지금 감찰 조사를 방해하려는 겁니까? 우리가 확보한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약간의 소란을 피운 것은 사실이나 당신이 먼저 시비를 걸고 무자비하게 폭행했다고 합니다. 그 확보한 증언이라는 것이 칠성파 조직원들의 동료나 그들에게 돈으로 매수된 자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군요. 감찰실은 증언의 신빙성을 검증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곳입니까? 그렇다면 이곳은 감찰실이 아니라 그저 특정 세력의 청부를 받아 움직이는 해결사 사무실에 불과하겠지요. 뭐라고? 조평호가 책상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다. 윤서아, 당신 지금 상관을 모욕하는 건가? 계급장 떼고 싶어 환장했어. 서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다. 계급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당신 같은 자들의 권력 노름에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평호 준장, 당신이 진정으로 군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지금 조사해야 할 것은 제 정당방위가 아니라 일개 조폭 세력이 어떻게 국방부 감찰실을 움직여 군 내부를 흔들 수 있었는지에 대한 추악한 커넥션일 겁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시간부로 저는 이 부당하고 편파적인 감찰을 거부합니다. 당신들에게는 진실을 밝힐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들을 직접 심판하겠습니다. 어딜 멋대로. 조평호가 소리쳤지만 서아는 이미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문고리를 잡는 순간 조평호가 마지막 발악처럼 외쳤다. 좋아, KTX 건은 그렇다 치지. 하지만 5년 전 아프가니스탄 작전은 어떤가? 당신의 독단적이고 무리한 지휘 때문에 김진우 하사가 다리를 잃고 불명예 전역한 사실. 그것도 부인할 셈인가? 당신은 그때부터 이미 부하를 사지로 내모는 폭력적인 지휘관이었어. 김진우 하사가 곧 모든 것을 증언할 것이다. 서아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나 당혹감이 아닌 깊은 연민과 경멸이 서려 있었다. 김진우 하사, 그 이름은 당신 같은 자들이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 그는 누구보다 용감하게 싸웠고 조국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영웅이다. 당신들은 그 영웅의 상처를 돈 몇 푼으로 더럽히려 했지. 그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군의 명예인가? 그녀는 문을 열고 감찰실을 나섰다. 복도 끝에서 차민준 대위가 초조한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아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짧게 말했다. 예상대로야. 이제 사냥을 시작한다. 국방부 건물을 빠져나오는 서아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차민준 대위가 보낸 암호화된 문자 메시지였다. 인천항 제7부두 폐창고의 정확한 위성 좌표와 내부 구조 도면, 그리고 2000이라는 시간이 찍혀 있었다. 김진우가 허인성에게 약속 시간을 1시간 늦춰달라고 요청했고 그들은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서아에게는 1시간의 여유가 더 생긴 것이다. 검은색 세단에 올라탄 서아는 전투복으로 갈아입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방탄 기능이 있는 검은색 특수 전투복,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 예리하게 날이 선 군용 나이프,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시야를 확보해줄 야간 투시경까지. 그녀는 다시 완벽한 전사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차 대위, 독수리 사단 타격대 1개 팀을 인천항 외곽에 대기시켜라. 내가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마. 그리고 언론사에 연락해. 오늘 밤 대한민국을 뒤흔들 특종이 터질 거라고. 장소는 인천항이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차는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인천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노을은 마치 거대한 전쟁의 서막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심판의 전주곡은 끝났다. 이제 그녀의 강철 심장이 만들어낼 피의 협주곡이 시작될 차례였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조국이 있었고 곁에는 충직한 부하들이 있었으며 적진의 심장부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또 다른 군인의 심장이 뛰고 있었다. 인천항의 밤은 짙은 해무와 녹슨 쇠냄새로 가득했다.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괴물처럼 늘어선 부두의 끝, 제7부두 폐창고는 도시의 불빛마저 삼켜버린 채 음산한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었다. 창고 안 희미한 백열등 아래에는 지옥도의 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김진우는 무릎이 꿇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와 멍으로 얼룩져 있었고 입에서는 가쁜 숨이 터져 나왔다. 그의 앞에는 마석 중공업의 회장 마동탁이 악어 가죽 소파에 앉아 시가를 피우고 있었고 그 옆에는 허인성 변호사가 독사처럼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주변에는 김두한을 비롯한 칠성파 조직원 10여 명이 쇠 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험악한 기세로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 새끼가 감히 우리를 속여? 마동탁이 뱉어낸 연기가 김진우의 얼굴에 자욱하게 퍼졌다. 내 놈이 윤서와 그년하고 한패라는 걸 모를 줄 알았나?
내놈 전화, 우리가 처음부터 도청하고 있었다. 이 순진한 군발이 새끼야. 김진우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마동탁을 노려봤다. 쓰레기 같은 놈들, 너희 같은 버러지들이 소장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건 내 눈으로 볼 수 없다. 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허인성이 비웃으며 김진우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내가 믿는 그 잘난 윤서아 소장은 지금 국방부 감찰실에서 개처럼 빌빌거리고 있을 거다. 곧 군복도 벗고 알거지가 되겠지. 그리고 너는 오늘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야. 내가 마지막으로 남길 것은 윤서아의 모든 죄를 고발하는 이 진술서뿐이다. 허인성은 강제로 김진우의 손에 펜을 쥐어주고 미리 작성된 진술서에 지장을 찍게 하려 했다. 김진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저항했다. 바로 그때였다. 탕! 창고 천장에 매달려 있던 백열등 하나가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터져나갔다. 순간 창고의 절반이 어둠에 잠겼다. 뭐야? 당황한 조직원들이 소리치는 순간 또다시 탕! 탕! 소리와 함께 남은 백열등마저 모두 깨져버렸다. 완벽한 어둠.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조직원들의 불안한 숨소리만이 가득 찼다. 꼼짝 마. 누구야? 김두한이 고함을 쳤지만 대답 대신 그의 귓가를 스치는 서늘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잠시 후 바로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악마의 속삭임 같은 목소리. 나다, 이 버러지 새끼야. 컥. 김두한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유령 같은 존재가 그의 목을 가격했고 그는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공포가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조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닥치는 대로 쇠 파이프를 휘둘렀지만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오히려 그들의 비명 소리가 창고 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퍽, 으악, 컥. 어둠 속의 윤서아는 그야말로 재앙 그 자체였다. 그녀는 야간 투시경을 통해 모든 것을 손금 보듯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소리 없는 암살자의 그것과 같았다. 적의 공격을 가볍게 흘려내고 가장 취약한 관절과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했다. 10여 명의 조직원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당하는지도 모른 채 차례차례 쓰러져 나갔다. 그들에게 서아는 보이지 않는 유령이자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였다. 마동탁과 허인성은 공포에 질려 소파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다. 회장님, 저게 대체 뭡니까? 귀신입니까? 허인성이 울먹이며 말했다. 닥쳐. 이 무능한 새끼야. 내가 다 처리할 수 있다며. 마동탁은 권총을 꺼내 들었지만 공포에 질린 그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마지막 조직원이 쓰러지고 창고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오직 쓰러진 자들의 신음소리만이 나지막이 울려 퍼졌다. 그때 김진우의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많이 다쳤나, 김하사? 어둠 속에서 서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쓰러져 있는 김진우에게 다가가 결박을 풀어주었다. 소장님 와주실 줄 알았습니다. 김진우는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서아는 그의 어깨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소파 뒤에 숨어있는 두 마리의 쥐새끼를 향해 걸어갔다. 자, 이제 파티는 끝났다. 마동탁, 허인성. 너희들의 더러운 노름도 여기까지다. 마동탁이 발악하며 총을 겨눴다. 오지 마. 오면 쏴버릴 거야. 이 괴물 같은 년. 서아는 코웃음을 쳤다.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손에 들고 있던 군용 나이프가 날아가 마동탁의 손등을 정확히 꿰뚫었다. 으악! 마동탁이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다. 서아는 유유히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중년 남자의 거구는 그녀의 손안에서 어린아이처럼 가볍게 들려 올라갔다.
괴물? 그래, 나는 괴물이다. 그녀의 눈빛은 지옥의 불길처럼 이글거렸다. 너희 같은 쓰레기들을 청소하기 위해 국가가 만들어낸 괴물이지. 너희는 돈과 권력으로 법을 농락하고 약자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연명해왔다. 하지만 오늘 너희는 진짜 법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이다. 바로 나 윤서아라는 법을. 그녀는 마동탁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는 오줌을 지리며 벌벌 떨고 있는 허인성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너 변호사. 너는 펜으로 사람을 죽이는 법을 배웠겠지. 나는 오늘 너에게 그 펜대가 얼마나 쉽게 부러지는지를 가르쳐 주겠다. 서아는 허인성의 양팔을 가볍게 잡아 비틀었다. 우두둑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그의 팔이 탈골되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실신해버린 허인성을 보며 서아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 그 손으로는 2번 다시 거짓을 기록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서아는 김진우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에 숨겨져 있던 소형 녹음기를 꺼냈다. 증거는 확보됐다. 그 순간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수십 명의 무장한 특전사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 뒤로는 차민준 대위가 서 있었다. 소장님, 보고하신 대로 모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쓰레기들을 모두 수거해라. 한 놈도 빠짐없이.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세상에 공개할 시간이다. 김진우는 이 모든 광경을 너클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상처의 고통도 잊은 채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존경심이었고 전우애였으며 꺼져가던 군인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박동하는 소리였다. 그는 오늘 밤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보았다. 적에게는 강철 같은 응징을, 아군에게는 심장 같은 온기를 가진 지휘관. 바로 그의 영원한 사단장 윤서아의 모습이었다. 다음 날 새벽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방송사의 아침 뉴스는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속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어젯밤 인천항 제7부두 폐창고에서 군사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마동탁 회장과 허인성 변호사 그리고 칠성파 조직원들의 처참한 모습이 반복적으로 비춰졌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 다음이었다. 오전 9시 정각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윤서아 소장은 약속된 기자회견을 위해 수백 명의 내외신 기자들 앞에 섰다. 그녀는 전투복 차림 그대로였다. 밤새 이어진 조사를 마치고 막 현장에서 온 듯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났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말끔하게 군복을 차려입은 차민준 대위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한 김진우 예비역 하사가 함께였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며 법치를 유린한 부패 세력의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긴 설명을 하지 않았다. 대신 차민준 대위에게 고갯짓했다. 광장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어젯밤 폐창고에서 김진우가 목숨을 걸고 녹음한 파일이었다. 내놈 전화, 우리가 처음부터 도청하고 있었다. 윤서아 그년하고 한패라는 걸 모를 줄 알았나? 내가 믿는 그 잘난 윤서아 소장은 지금 국방부 감찰실에서 개처럼 빌빌거리고 있을 거다. 국방위 의원 몇 놈한테 돈 좀 쥐어주니까 알아서 기더군. 이 진술서에 지장만 찍으면 내 놈은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야. 마동탁과 허인성의 추악한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흘러나오자 기자회견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녹음 파일에는 그들이 어떻게 언론을 조작하고 정치권을 매수했으며
국방부 감찰실에 압력을 넣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 사건의 진실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치부를 드러내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녹음이 끝나자 서한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저와 제 부하 김진우 하사는 이 부패 카르텔의 희생양이 될 뻔했습니다. 그들은 KTX에서 벌어진 사소한 시비를 빌미로 과거 자신들의 방산 비리를 파헤쳤던 저에게 보복하고 군 전체를 자신들의 발 아래 두려 했습니다. 그녀는 곁에 선 김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김진우 하사는 돈의 유혹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군인의 명예를 지켜낸 진정한 영웅입니다. 국가는 이 영웅의 희생을 잊고 있었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자신이 대한민국 군인이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이 용감한 군인에게 사과하고 그의 명예를 즉시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김진우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국민들을 향해 거수 경례를 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실시간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감동에 휩싸였다.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강타한 핵폭풍이었다. 마동탁 게이트는 순식간에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다. 마석 중공업의 주가는 폭락했고 마동탁과 허인성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들의 명단이 인터넷에 떠돌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초상집 분위기였다. 조평호 감찰실장은 즉시 직위 해제되었고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지시했다. 여론은 윤서아 소장에게 강철의 여장군, 정의의 수호자라는 칭호를 붙이며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녀는 단순히 조폭을 때려잡은 군인을 넘어 썩어빠진 기득권의 심장에 칼을 꽂은 시대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며칠 후 국군 수도병원 1인실. 김진우는 깨끗한 환자복을 입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다리는 최고의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았고 그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국가유공자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국방부는 그에게 특수전 사령부의 민간인 교관직을 정식으로 제안했다. 그의 길고 어두웠던 터널이 마침내 끝난 것이다. 병실 문이 열리고 윤서아 소장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몸은 좀 어떤가? 소장님 덕분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김진우가 환하게 웃으며 격려했다. 경례는 됐다. 이제 자네는 민간인 아닌가? 서아도 마주 웃었다. 교관직 제의는 수락했나? 물론입니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소장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임무라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서아는 알고 있었다. 이 평화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마동탁은 거대한 악의 축에 연결된 일개 행동대장에 불과했다. 그의 뒤에 숨어 모든 것을 조종했던 진짜 몸통, 그 검은 그림자는 아직 어딘가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병실을 나와 부대로 복귀한 서아의 집무실 책상 위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카드만이 들어 있었다. 검은색 카드 중앙에는 체스 말중 킹킹이 그려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단 한 문장이 타자기로 찍혀 있었다. 장기판을 엎었다고 해서 게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서늘한 경고. 그것은 패배자의 발악이 아니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보이지 않는 왕의 선전포고였다. 서아는 카드를 손에 들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한번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진실의 빛은 어둠을 밝혔지만 그 빛 때문에 더욱 짙어진 그림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참교육은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장을 향해야만 했다. 한 달 후, 대한민국은 표면적으로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다. 마동탁 게이트는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이어졌고 관련된 정치인과 기업인, 법조인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칠성파는 와해되었고 윤서아 소장은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그녀는 부패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아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더 거대한 폭풍 전의 고요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의 책상 서랍 안에는 검은색 킹카드가 불길한 존재감을 뽐내며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비밀리에 자신만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독수리 사단의 최정예 정보 요원들을 동원해 킹의 정체를 추적했다. 마동탁의 자금 흐름, 허인성의 통화 기록, 부패 정치인들의 비밀 회동 장소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춰 나갔지만 마지막 한 조각, 왕의 얼굴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그는 유령처럼 존재하며 대한민국을 뒤에서 조종하는 거대한 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차민준 대위가 긴급 보고를 해왔다. 소장님, 암호화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지는 스위스 제네바의 한 은행 서버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서아는 즉시 보안실로 향했다. 화면에 떠오른 이메일 내용은 짧고 간결했다. 게임은 계속되어야 한다. 오늘 밤 자정 남산 엔서울타워 최상층 레스토랑. 혼자 오도록. 마지막 만찬이 될 것이다. 으케이. 함정이었다. 바보라도 알 수 있는 노골적인 함정. 하지만 서아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가 기다려왔던 초대장이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검은 왕과의 마지막 체스 게임. 차 대위. 내가 없는 동안 부대의 지휘권을 인수한다. 내가 1시간 이상 연락이 두절되면 즉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연락하고 준비된 비상계획 라스트 킹을 실행해라. 이것은 내 마지막 명령이 될 수도 있다. 소장님, 위험합니다.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다. 이것은 나와 그자의 1대1 대결이다. 다른 누구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그녀의 눈빛은 비장함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엔서울타워 최상층 레스토랑 더 플레이스 다이닝. 레스토랑은 통째로 비워져 있었다. 오직 창가 가장 좋은 자리에 한 노인이 앉아 와인을 음미하고 있을 뿐이었다. 윤서아 소장은 소리 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노인은 칠수는 좋게 넘어 보였다. 희끗희끗한 머리, 온화해 보이는 미소, 값비싸지만 요란하지 않은 회색 정장. 그는 마치 성공한 원로학자나 은퇴한 대기업 총수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아는 그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수십 년간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해온 자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냉혹함과 오만함. 드디어 만나는군, 윤서아 소장. 아니, 강철의 여장군이라고 불러야 하나? 노인이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쩌렁쩌렁했다. 당신이 킹인가? 서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사람들은 나를 유정현이라 부르지. 전직 국정원장,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유정현은 태연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자네가 내 아들 마동탁을 무너뜨리는 것을 잘 지켜봤네. 아주 인상적인 활약이었어. 내 평생 자네처럼 통제되지 않는 변수는 처음 봤지. 마동탁이 그의 아들이었다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마동탁은 유정현의 사생아였고 그는 자신의 권력과 국정원의 정보력을 이용해 아들의 사업을 비호하고 대한민국의 검은 돈을 주물러왔던 것이다. 당신의 그 더러운 왕국을 내가 끝내주겠다. 하하. 유정현이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끝내? 뭘로? 자네의 그 잘난 정의감으로?
윤 소장, 세상은 그렇게 동화처럼 아름답지 않아. 국가는 거대한 기계와 같고 나 같은 사람이 기름을 쳐줘야 굴러가는 법이지. 때로는 부품을 갈아 끼우고 때로는 불필요한 부품을 제거하면서 말이야. 자네는 아주 성능 좋은 부품이었지만 이제는 기계 전체를 망가뜨리려는 바이러스가 되어버렸어.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오늘 자네를 부른 것이네.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내 손을 잡게. 자네의 그 능력이라면 나를 도와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어. 국방부 장관 자리, 아니, 그 이상이라도 주겠네. 거절한다면. 유정현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다. 자네는 오늘 이 타워에서 추락한 비운의 영웅으로 기록될 걸세. 자살인지 사고인지는 아무도 모르게 되겠지. 자네의 부하들, 김진우 하사, 그리고 자네가 아끼는 모든 것들이 차례차례 사라질 거야. 서한은 말없이 창밖의 야경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이 아득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조국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유정현. 당신이 말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은 당신 같은 괴물들이 국민의 피를 빨아먹으며 세운 모래성에 불과하다. 나는 당신의 손을 잡느니 기꺼이 당신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을 택하겠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한 가지 착각한 게 있는데 나는 혼자 오지 않았다. 유정현이 비웃었다. 이 건물 전체는 내 사람들이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할 수 없어. 그래, 당신의 사람들은 건물 안에 있겠지. 서아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나의 사람들은 하늘에 있다. 그 순간 쉬이이그 하는 굉음과 함께 레스토랑의 강화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검은 그림자 2개가 레스토랑 안으로 뛰어들었다. 독수리 사단의 최정예 고공 침투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가로질러 헬기에서 뛰어내려 정확히 타깃 지점에 침투한 것이다. 뭐라고? 유정현의 얼굴이 처음으로 경악으로 물들었다. 동시에 레스토랑의 모든 문이 터져나가며 중무장한 특전사 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을 이끌고 있는 것은 차민준 대위였다. 유정현의 경호원들은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비상계획 라스트킹은 당신을 체포하는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소장님. 차 대위가 서아에게 격려하며 말했다. 이 작전의 최종 목표는 소장님을 안전하게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저희 독수리 사단의 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유정현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청산가리 캡슐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그보다 빨리 서아의 손이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죽음조차도 당신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 당신은 살아남아서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법의 심판대 위에서 치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내리는 마지막 참교육이다. 유정현은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대원들에게 끌려나갔다.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지배해온 검은 왕좌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윤서아 소장은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녀는 국민적 영웅이었지만 스스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마지막 길을 그녀가 아끼던 모든 부하들이 눈물로 배웅했다. 몇 년 후 강원도의 한 작은 산골 마을. 전역 후 자취를 감췄던 서아는 그곳에서 작은 무술 도장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더 이상 군복을 입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과 자세는 여전히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도장으로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훌륭한 교관이 된 김진우, 늠름한 소령으로 진급한 차민준, 그리고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된 KTX의 피해 여성까지. 그들은 이제 서아에게 전우이자 가족이었다. 소장님, 아니 사부님, 잘 지내셨습니까? 서아는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맞았다.
그들은 함께 땀 흘리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평상에 둘러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회포를 풀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김진우가 물었다. 소장님, 후회는 없으십니까? 그 엄청난 명예를 모두 버리고 이곳에 오신 것을. 서한은 고개를 저었다. 명예는 군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인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나는 단 한순간도 군인의 심장을 버린 적이 없다. 지금도 나는 내 방식대로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셈이지. 그녀는 꿈을 꾸는 듯한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덧붙였다. 진정한 힘은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주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길을 가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평생에 걸쳐 배운 단 하나의 진실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산골 마을의 밤 공기 속으로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강철 같던 여장군의 심장은 이제 따뜻한 촛불이 되어 미래의 희망들을 밝히는 영원한 등불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참교육은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용기의 씨앗은 이제 막 대한민국 곳곳에서 새로운 싹을 틔우기 시작하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